김태현의 정치쇼 3부 우리 경제 뭐가 문제인지 혼쭐 나는 시간 혼쭐경제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이자 현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얘기부터 해볼게요. 예. 그린벨트. 아 이건 뭐 저희 국민학교였죠. 전 처음 다닐 때. 네네. 네, 그 당시에 사회 시간에 맨날 나오는 주간식 답 중에 하나 그린벨트. 네, 뭐 녹지 막 설명하면 그린벨트 써야 돼요. 한글로 쓰셨어요? 영어로 쓰셨어요? 그때는 한글로 썼죠. 한글로 그린벨트 그러면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고 이러던 거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익숙한 저 단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토지를 풀어주겠다. 네. 그린벨트 완화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일단 현황을 보면 전 국토의 3.6% 정도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등급이 있는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네. 각 이제 그린한 정도에 따라서 이제 구별되는데 사실 그동안 어떻게 되어 왔냐면 이게 총량 규제라고 그래서 총량 규제. 그러니까 그 정도 그린벨트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얼마큼 풀어주겠다 공지를 합니다. 네. 중앙정부에서. 네. 그러면 지자체에서 나 거기서 좀 쓸게요. 여기서 나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경쟁해서 조금씩 풀어주는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총량을 맞추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총량 규제를 해제하겠다. 그리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 그러니까 총량 규제를 해제하는데 네. 뭐 산단이라든가 이런 목적이 씨 신청하면 받아주겠다 대부분. 그리고 1등급이나 2등급은요 총량 규제 해제가 원천적으로 안 됐어요. 네. 근데 1등급과 2등급도 풀어주겠다 이런 걸 발표한 거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네. 저기 이제 팔당댐 근처에 뭐 그런 데다 그린벨트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도 그냥 풀어주고 거기다 공장 세울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이게 가장 수혜를 받는 데는 어디예요 그러면? 이게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수도권에 그린벨트 풀어줘서 거기다 아파트 짓고 이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비수도권이니까. 비수도권에. 네. 근데 이게 어디서 발표했냐면 민생토론회는 울산에서 했어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울산이 가장 수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울산이 행정구역 중 25.4%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그래요? 그 중에서 1과 2등급 비율이 무려 81%예요. 울산은 왜 그렇게 많지? 그러니까 외곽에 울산에 그렇죠, 사실 외곽에. 산업단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지역에 많이 묶여 있는데 네. 공교롭게도 울산, 창원 뭐 이런 경남 지역이 주로 수혜 지역으로 꼽힙니다. 또 어디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업계에서는 울산, 창원 그다음에 다 지방의 공업단지들? 예, 그렇죠, 그렇죠. 아니 네. 공업단지가 아닌 그린벨트가 많이 묶인 지역. 네. 뭐 예를 들어서 울산, 창원,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뭐 이렇게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죠. 이 그린벨트 푼다고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야 그린벨트도 어쨌든 소유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사유지를 정부가 이제 개발을 못하게 좀 묶어놓은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자연녹지 보존해서 그렇죠. 그거 풀어주면 땅값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땅 주인들은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있으면 용도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농지 지역이라면 농사밖에 짓지 못했는데 맞아요. 이게 풀리면 다른 용도로 확대되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 땅 거죠. 주인들은.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좀 볼 필요가 뭐냐면 그 땅을 누가 사주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값 호가는 올라요. 네. 근데 누가 사줘야 그게 실익이 될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거를 볼 필요가 있냐면 그린벨트 소진율이라고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어줬는데 그걸 누가 사갔느냐. 네. 그걸 보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요? 50%대예요. 그거 왜 안 사지? 거기다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 국민학교 때는요 네. 땅이 부족했어요. 네. 그리고 막 지어야 되니까 네. 그린벨트 풀어주면 땅값 폭등해요. 네. 근데 지금 땅이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거기다 뭘 지어야 되는가. 지금은 예. 예를 들어서 지방에 막 미분양 아파트 나오고 지금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산단 내 미분양 면적이 무려 2,125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산단 자체도 미분양이 났다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린벨트만 풀어준다고 해서 그걸 누가 사갈 거냐. 그럼 이 얘기네요. 네. 지금도 뭐 미분양 부동산 시장 안 좋은데 제가 만약에 부동산 업자라면 네. 서울에 그린벨트 풀어준다고 해도 네. 거기 내가 그 땅에서 아파트 질 엄두를 못 낼 거다. 그렇죠. 시장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지방은 그렇죠. 더 할 거고. 그렇죠. 그 얘기구나. 그래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요. 사실 어떤 점이 우려되냐면 실질적 효과가 없을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그린벨트가 풀어주면 예를 들어서 환경 오염 시설이라든지 예?
그렇게 사실은 이렇게 다른 데서 재키 짓기 힘든 거 네. 그런 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수용해가지고 그걸 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의 정책 발표한 그 의도랑은 좀 다르게 나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보면 수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을 데가 없었는데 이렇게 그러네. 풀어주면 그런 네. 시설이 환경 오염 시설이 몰려 들어와서 오히려. 그런 지역에 막 폐기물 처리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농지 규제도 푼다는 얘기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농지도 사실은 네. 절대 농지 같은 경우는 규제가 이제 심했는데 짜투리 농지에 관해서 그러니까 농지 조금씩 갖고 있는 것도 풀어줘서 네. 거기다가 이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그다음에 뭐 스마트팜 이런 거 만들겠다. 네. 그래서 최근에 스마트팜 주가가 막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요? 뭐만 하면 그런 차원에서 정책 수혜주구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농지 규제도 풀어준다는 게 이번 방향성입니다. 네. 근데 뭐든지 이제 규제를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을 거고 반대로 규제를 푸는 것도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 그린벨트 규제 풀고 이거 농지 규제 푸는 거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장점은 토지의 효용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지방의 어떤 활력도를 높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있느냐를 좀 그러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가장 이제 부정적인 거는 기후 위기가 오고 그리고 지방이 지금 땅이 없어서 개발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인구 감소되고 수도권에 과밀된 집중 이런 현상들 때문에 지방이 위축되고 있는데 과연 땅의 공급을 늘린다고 그래서 그 지역이 의미 있게 변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단점의 가장 큰 단점은 전 세계가 지금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고 근데 그린벨트를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걸 줄이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아니 뭐 어떤 기사 보니까 환경과 관련된 정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라고. 그렇죠. 일본도 실패했다고. 그렇죠. 예. 일본도 그린벨트 우리나라랑 비슷할 때 시작했는데 거의 실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풀어줘가지고. 예. 근데 어쨌든 이번에 좀 정부에서 좀 풀어주겠다. 그런데 무조건 막 무식하게 다 푼다는 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잘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셔서 이제 글로벌하게 그린벨트가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요? 그게 뭐냐면 그린벨트가 만들어져서 집값이 폭등한 측면이 있어요. 그건 땅의 공급을 줄여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20세기 들어서 그린벨트가 가장 많이 증가한 도시가 어디냐면 런던입니다. 런던. 네. 왜냐면 런던 보고 우리나라에서 70년대에 그린벨트 만들었다고. 맞아요. 그래서 런던의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그린벨트는 원천적으로 지구에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그린벨트 자체가 어떤 이렇게 집값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땅 풀어주면요. 만약 공장이 안 가면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게 지방에 사실 미분양이라든가 집값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역시 뭐 그 당시 그때 부동산 시장 상황하고 좀 연결시켜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수도권에 서울에 아파트 공급 늘린다고 할 때 네. 그린벨트 풀어서 거기다 아파트 지면은 확 저 공급이 늘어나니까 집값 잡히지 않겠어라는 정책적 아이디어도 있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식 얘기 좀 볼까요? 비트코인이구나. 네. 우리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요거 허용할지 말지 가지고 의견도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단 야당에서 이제 허용하자. 이런 이제 공약이 나왔고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에서 일단 허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빨리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논의가 있는 겁니다. 여당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대가 아니고 자본시장법 자체에서 이 비트코인이 금융자산으로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법 개정이 없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거고. 아직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 됐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이나 정부에서는 이게 지금 도입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그럼 법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좀 정치적인 걸 떠나서.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물 ETF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러면 비트코인의 거래 자체가 일종의 기존의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신뢰성도 확보되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이 사용 가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송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면 사용 가치가 있는 걸 너무 투자나 투기가 아니라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되는 자산으로 도입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금융위는 여전히 금지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법이 아직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서 허용되기 힘들다는 건데 네.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만약에 국내 승인이 더 늦어지면 이게 미국과도 완전히 차이가 있게 되니까 그렇죠. 코인 시장에서 너무 우리나라만 뒤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자금이 가고 그러면 뭐 외화 유출도 되는 거고 자금 유출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도적 완비를 통해서 빨리 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한국의 금융산업이 네.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산업들은 글로벌화가 되게 많이 됐고 네. 유수의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의 금융기업들 보시면 저도 미래에셋을 다녔지만 한국에서 제일 큰 증권사 아닙니까? 그런데 글로벌하게 한국의 금융기관들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준 뭐 이렇게 규모가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뭐 도이치증권 이런 데는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금융 관련된 어떤 이렇게 개방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어떤 비트코인의 뭐 ETF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긴 말씀 중에 나온 얘기지만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국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산업 중에서 제일 떨어진다는 평가 하지만 떨어지는 편이다라는 평가는 있죠. 그렇죠. 역량 대비해서 네.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네. 뭐라 할까요? 한국의 다른 산업과 비교해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네. 한국의 금융사가 메릴린치나 네. 이런 대금융사가 네. 될 수 있다고요. 글로벌하게. 네. 하다못해 메릴린치까지는 아니라도 일본의 노무라 정권 정도까지는 될 수 있죠. 돼야 되는데 될 수 있죠. 아직은 현재까지는 거기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그런 이제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좀 강한 규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ELS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규제가 필요한 건 맞는데요. 네. 이런 상품의 개방도는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좀 보죠. 오늘부터 적용되는 두 가지 제도. 하나 먼저 이거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네. 지난번에 한번 저희 한번 다루기는 했었는데 이거 어떤 프로그램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기업이 갖고 있는 순자산. 네. 여기서 순자산은 자산에다가 부채를 뺀 자산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들 골라내서 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주가를 올리는 작업을 정부나 거래소가 도와주겠다. 네. 그리고 일부 이제 강요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일부 강요하겠다. 그러면 이거 이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수혜받는 종목들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이미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대표적으로 PBR이 낮은 종목. 즉 네. PBR은 건 뭐냐면 네. 프라이스 북 밸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네. 북이라는 거 아까 말씀 순자산이고 장부상의 그렇죠. 자산보다. 그래서 이게 1배가 안 되는 회사들에 이제 타겟팅해서 네. 그러면 이게 PBR을 어떻게 올리려나 네.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인데 하나는 뭐냐면 순자산을 그럼 줄여라. 네. 네. 뭐 공장 팔고 부동산 팔고 뭐 이래야 돼. 근데 그럴 순 없으니까. 자산이 그래서 배당 늘려라. 그런 배당을 거죠. 늘려라. 그래서 자사주 매입 증가하고 네. 그렇게 하면 이제는 PBR이 올라가는 그런 네. 방향성이고요. 두 번째는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의 이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이제 가져가라. 이런 두 가지 큰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증시 흐름은 좀 어때요? 그 발표된 이후에? 실제로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PBR이 저 PBR 업종으로 분류된 보험, 증권, 뭐 전기가스 이런 금융 이런 업종들은 거의 뭐 30% 20%씩 상승했어요. 아, 보험업계가 PBR 우리나라 보험업계 특히 낮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자산이 워낙 많으니까. 크니까요. 보험회사들 깔아놓은 것들이 많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금융업으로 대표되는 그 저 PBR 종목은 네. 결국에는 배당 정책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겠다. 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업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주식 기업이 미국 선진국 기업에다 배당이 낮다. 네. 뭐 그런 평가들 많이 하는데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야, 근데 배당 자꾸 하면은 우리는 투자는 무슨 돈으로 해?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배당 늘리는 거? 그러니까 기업과 산업별로 다른데 아, 그것도- 금융업은 투자가 뭐가 필요할까요? 아, 그렇겠구나. 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네. 자산 효율화를 좀 고민해 볼 뭐 필요가 첨단 있는 산업이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네. 저성장 산업들은 네. 배당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책이 중요해요. 저성장 산업은. 네. 근데 성장 산업은 배당을 오히려 많이 하잖아요. 그럼 네. 주가가 빠져요. 오히려 투자 여력이 아, 줄어드니까. 그러네. 네. 야, 신기술 개발해야 되는데 주주한테 돈 다 나눠주면
뭐로 기술 개발하는 이 얘기가. 그렇죠. 그래서 네. 구별해서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이 저 PBR 종목들은 한국에서 이제 금융업 이런 거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도 그 업에 자기 투자하는 업에 따라서 배당 많이 해주는 걸 좋아하는 주주도 있을 거고 야 무슨 소리야 왜 배당을 해 빨리 기술 개발해가지고 이 돈으로 주가 올려야지 이렇게 보는 주주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별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실 때도 산업과 그 특성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뭐 발표예요 정부에서? 오늘 오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 밸류업 프로그램. 아 프로그램 이거는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강도는?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그러니까 원초적인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예가 있어요. 지난해 일본에서 이제 이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PBR 회사들을 일부 이제는 뭐 회사를 지정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1배 미만인 회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회사가 이런 것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라. 예를 들어서 공시해라. 이런 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회사가 명시적으로 포함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당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고 자사주매입 어떻게 하겠다.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BR을 어떻게 높이고 수익성을 어떻게 높이겠다. 여기서 수익성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의 수익성. 그런 것들이 구체적 발표가 되면 이제 기업의 밸류가 달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앞으로는 그렇게 뭐 저 PBR 종목에 대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금 전에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 기업에 대해서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밸류업 지수 편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뭐 이 얘기는데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도 일본처럼 요거 도입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 이거 극복할 수 있나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저 PBR 종목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지주사라든가 그리고 건설사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성장 회사들에 집중돼 있어요. 건설사. 그러니까 이게 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건설사들이 자산 규모가 큰데 시장에서 저평가될까요? 맞아. 그런 어떤 향후의 성장 기대감이 낮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런 저 PBR 종목이나 밸류업 프로그램 때 한국의 증시가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증시가 기본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회사들이 많아져야 돼요. 배당하는 회사가 많은 게 아니라. 맞아.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저성장을 경험하면서 회사들이 그런 성장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일종의 이게 트리거가 돼서 기업들의 밸류가 올라간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 기업들은 어쨌든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겠지만 근원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의 성장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근원적으로 한국의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적용되는 또 다른 제도 하나.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스트레스 DSR 요건데 이것도 저희가 한번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뭐 하는 건지. 일단 DSR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대출자의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뎁 서비스 레이시오라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 DSR 규제가 40%로 돼 있는데 연봉 5천만 원이면 원리금이 2천만 원 넘지 않도록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스트레스를 붙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겠다는 거죠. 대출자한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변동형 대출을 받을 때 일종의 가상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0.38 정도의 가상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DSR 규제보다 대출 한도가 2에서 4% 정도 감소합니다. 그러면 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느 정도 줄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뭐 대출 받을 수 있다면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00만 원, 2천만 원 뭐 최대는 그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정부가 스트레스 DSR 도입하는 이유가 가계부채를 잡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로 잡힐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이 풀려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가 지난해 4분기 기준에서 1,886조 원인데요. 지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속도를 줄이겠다. 속도를 줄인다. 기존에 나간 건 줄이기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그건 이제는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질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적 개선이 의미가 있어요. 왜요? 우리나라는 대출 여력이 없는데도 대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리의 변동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질적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지는 것도 있잖아요.
저 스트레스 디아스에서 다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고정금리는 예. 빠집니다. 아니 얼핏 보니까 무슨 특례제도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도 빠진다던데. 예를 들어서 신생아 특례 대출 네. 이런 거 이제 빠지고. 요번에 정책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의미 없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중요한 건데 네. 일반 대출은 줄어든지 그런 특례 대출이라든지 네. 일종의 문 뒤쪽으로 들어오는 게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대출 안 받고 특례 대출 받아버리면. 그러니까 안 줄죠. 총량이.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게 제대로 잡겠다는 거는 아니고 질적 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가게가 가지고 있는 총 채무는 액은 거의 비슷해도 네. 악성 채무가 없어지고 아니 좋은 채무 나쁜 채무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채무의 저 성격을 좀 바꾸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좀 불가피하다. 네. 어쩔 수 없다.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올랐고 네. 특히 한국의 이런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나 질적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혼쭐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